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6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편집한 내용은 일본 서민들의 얘기 뉴스를 좀 얘기하고 싶군요. 연금 지급액 2.7% 인상도 물가 상승 못 따라 실질 감소, 환영의 정도 차이도 거리에선 다양한 목소리라고 FNN 프라임 온라인이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6월부터 이달부터죠. 연금 지급액이 2.7% 오르는데 이거 약입니다. 국민연금은 2023년에 6만 6천 eng이었는데 2024년에 6만 8천 eng, 약 2천 eng 정도가 올라간다 합니다. 정확하게는 1750 eng이라고 그러네요. 약 3% 자영업자 기준에서 그렇다고 그러고 후생연금이란 게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연금제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2만 4천 eng에서 23만 eng이 됩니다. 요거는 2.7% 올라가는데 부부 2명 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만엔 이하 연금 수급자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거 올라가다 안 들어가요.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10% 정도 와야겠네. 그 정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고물가니까 2%라니 무슨 소리야. 70대 연금액 월액 약 7만 5천엔 받으시는 분인데 자기 얼마 받는다고 또 얘기하시는 모양이죠. 그렇게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되네. 그 정도 돼? 그뿐인가? 나는 좀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좀 맛있는 걸 살짝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음, 전에보다 조금 더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반응을 했네요. 70대 연금액 월액 20만 엔 이상 부부 매우 기쁩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요금이 오른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약간 여유가 있으신 얘기네. 그런데 부품 급등의 자전거 전문점 손님 급감이라는 소제목으로 도쿄 신주쿠구의 신주쿠구면은 뭐 유명한 데죠. 대한민국 뭐 번화가 서울 번화가 같은 데인데 가게를 차리는 자전거 전문점 점주의 1월의 연금액은 월에 약 8만 엔이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게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지에 끓인 가게의 매상이 거의 없는 가운데의 아슬아슬한 연금 생활이라고 표현했고 자전거 가게 주인은 이런저런 지불을 하면 정말 남지 않아.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을까 봐요. 요 말이 아주 가슴에 와 닿네요. 스루프 타임즈의 그 주제가 우선순위가 그 생존이죠. 음, 버블리 이래 최고의 신장률이 되는 연금액.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급액은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뭐 우리나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저도 피부로 와 닿고 있는데 뭐 전에보다 좀 잘 쓰질 못하겠어요, 솔직히. 잠깐 벗어나 가지고 제가 그 스스로 제 그 블로그 운영했을 때 지금도 운영합니다만은 저 스스로 저를 제약 편집증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저께 그 성장 영화를 봤는데 편집증 환자로서는 이게 편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얘기해준 부분들이 모여서 놀라운 전체가 된다는 말이 지금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런데 이웃집 할아버지가 부분보다 합쳐진 전체일 때 오히려 별로인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해 주셨다. 생선 처음으로 그 이웃집 그 할아버지의 손자 브라이스가 있는데 아주 그 여자애가 남자애를 좋아하는 그런 영화예요. 전체일 때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뜬금없이 전체라는 것은 부분의 합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생각이고
전체주의는 저는 공산주의하고 동의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공산주의에서는 열성 분자가 아니면은 살아남기가 또 어렵다. 그 분자가 제 역할을 못 할 때는 그 이 세 분자를 갈아 껴야 전체가 잘 된다는 개념이겠죠. 공산주의라는 게 그 유물론에서 시작한 거니까 제약이론 경영도 어찌 보면 물리학이긴 하지만은 예, 이렇게 그 요거를 그 패러디 해가지고 표현을 해봤는데 평소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는 원가 회계의 패러다임이 세계를 쇠뇌하고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골드랩 박사가 어느 날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은 제약, 콘스트레인 때문이라고 한다. 생전 처음으로 원가 세계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제약을 편집적으로 저는 탐구합니다. 요즘 글로벌 제약이면라고 한다면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덤핑 수출이 제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약을 어떻게 해결해야만이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연이어서 일본의 또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얘기인데, 전기료 인상이 임금 인상 감세 효과 망쳤다. 하리마 다쿠시의 경제 칼럼이라고 TBS 뉴스 디지털이라는 데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그림이 나왔는데 뭐 우리는 한자를 조금 배웠으니까 조금 읽어 보는 식으로 하죠. 일본식 한자지만 전기 대치라고 올랐다. 뭐 그런 거고, 임금 오른 거 감세를 어, 데무시니, 우리는 그렇게 발음, 이거 일본말로 발음할 능력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백열전구 달려 있는 거를 좀 그림화한 것 같습니다. 재에너지 부가금으로 이미 전기료 올랐다. 재생에너지 얘기 같아요. 7월 청구분부터 전기료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전기 가스비가 실질소득 플러스 걸림돌로 작용. 여기에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전폐되는 가스요금의 인상도 더해집니다. 우리나라 그 지금 뭐 전에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지금 올려야 될 상황이 많은 거죠. 전기료 그렇고 가스료 그렇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좀 올라가지고 요즘 뭐 전기 몰라도 가스 같은 거 안 쓰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최측근도 전기 가스비 보조 재개를 시사하는 것의 중대성을 인식했는지,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2024년 중에 고물가를 웃도는 소득을 실현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공약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 수고가 드는 정액 감세까지 실시를 했고, 그리고 감세에 의한 소비를 촉진하려고 급여 명세에 감세액을 명기까지 기업에 의무화했다 이러네요. 이 얼마나 엉터리 대응인가요? 그러고 전기요금 청구서에도 정부에 의한 보조금을 병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7월에 전기요금이 과연 보조 중단으로 얼마나 올라갈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대 우에다의 대배틀에서 일본은행이 참패, 1달러의 초엔화와 초물가 상승에도 탈디플레이션 선언하지 않는 기시다의 너무 위험한 의도라는 긴 제목으로 와시오 코이치라고 언론인이라고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기시다와 우에다의 대립으로 엔저와 고물가가 멈추지 않는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 어느 쪽인가, 왜 정부와 일본은행 사이에서 인식의 차이가 생겼을까?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싫은 정부라는 소제목으로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하고 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1월이고 당시 정부와 일본은행은 공동성명을 냈답니다. 정부는 2006년 3월에 디플레이션 탈피의 정의로 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를 좀 넘었을 때 그리고 GDP가 디플레이터의 전년비가 플러스가 됐을 때 단위 노동 비용의 전년비가 플러스가 됐을 때 수급 갭이 플러스가 됐을 때 이런 경우를 디플레이션의 탈피라고 정의를 했답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다시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돌아갈 전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재무부는 무대책에 효과 없는 환율 개입을 하고 있는데 디플레 대책의 이름 아래에 실시가 허용되고 있는 도움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재정 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일본은행이 유연하게 금리 인상을 실시를 한다면은 국채이자 지불비가 중대해 재정을 압박한다고 하는 리스크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이 버틴 것 중에 하나는 정부 부채를 발행해서 일본 은행으로부터 돈을 계속 빌려 가지고 이 운용을 해온 거죠. 근데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은 정부 부채를 계속 또 그 일본 은행에 갚아 나가야 되니까 그 일본 재정에 지금 이자 갚아 나가는 포션이 꽤 높다고 하는 얘기를 진즉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헐 일을 못 하니까 금리가 안 올랐으면 하는 모양이에요. 자관 1달러 157엔 전후까지 다시 엔저가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물가가 오르고 그러는데 그 일본 은행장 그 우에다 은행장은 왜 못 올릴까? 엔저 진행의 주된 요인이 미일 금리 차에 있는 이상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일본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실시해 미일의 금리 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엔저 진행을 멈추고 엔고 트렌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 것은 명백하다. 그다음에 요걸 뭐 또 생략을 제가 했습니다. 기시다에 굴복한 우에다 이른 패배의 진상 해가지고 정부는 그 금리 인상은 정부가 열쇠를 쥔 것 같다. 그러면 일본은행의 존재 가치가 뭐야? 정부는 1달러가 160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개입에 의해 명확히 했다. 초점은 어느 시점에서 디플레 탈피 선언을 실시해 다음에 금리 인상을 인정하는가이다. 엔저 제동 안 걸린다. 어쨌든 일본은행은 다음에 금리 인상을 정치의 안색을 보면서 판단한다가 될 것 같다. 그 위에다 이 일본은행 출생이 실무 출신이 아니고 경제학자 출신이라며요. 실무 경험이 거의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좀 그 정보에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일본은행의 정책 판단에 맡겨지지 않는다는 상황이다.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을 더 전망한 헤지 펀드 등은 또 다른 엔화 약세를 위해 공세를 퍼부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 헤지 펀드 이거 무서운 거죠. 국민의 엔저와 고물가에 대한 불만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엔저가 되면은 뭐 물가가 오르겠죠? 네. 그러면은 뭐 쓸 돈도 없겠죠? 우리나라도 뭐 좀 그렇게 비슷하게 돼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한국은행장하고 어떤 그 대화를 하고 그 정책적으로 그 하면은 금융감독원장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하고 뭐 기시다하고 대립하는 선은 아니고 그래도 정부 쪽에서는 금융위원장 이런 게 있으니까 오늘 정부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은행 그준 독립적인 그런 건데 계속해서 우리 동결시키고 있죠.
3.5%까지 올리는 데는 그 전 은행장들이 했었어요. 3.5%까지 올리는 거. 그래서 한국은행장이 바뀐 건지 몰라도 지금 현재 이창용 은행장은 계속 3.5% 지속입니다. 내리지도 않고. 우리는 거꾸로 좀 이제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미국이 안 내리니까 우리도 못 내리고 있는 거고,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가. 어쨌든, 일본 초 엔화가 되면은 일본 가서 돈 쓰는 거는 좀 우리가 여유롭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서 아주 2023년에 그냥 한국 관광객이 그냥 몰려갔다는 그거. 한일 관계도 정상화 되니까 일본에서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우성을 쳤다 그러나 아우 그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차등 단가를 그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우동을 먹는다면 400엔짜리 한 600엔은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초장의 말을 많이 끌었군요.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와서 상속세율 OECD 2위다. 1위는 일본입니다. 대기업 할증 폐지 등 속도, 상속세 개편 공식화, 용윤신 기자 뉴시스. 이 우리나라의 용씨가 아주 드문 희성인데 그 용씨라고 우리도 그 저기 직장 생활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잊지도 않아요. 그러면 허건날 이 사람한테 그 부산 용두산 엘리지 노래를 아니 그 용두산하고 그 용하고 틀린데 왜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놀립니까? 그렇게 얘기한 그것도 기억이 있는데 장관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최대 주주 주식 20% 할증 평가 폐지 등 개편 드라이브 유산 취득세로 대기업 세금 못 줄여 할증 폐지로 선회 경영권 프리미엄 대비 할인세율 과세원칙 지켜야 참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음 달까지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 구체할 예정이다. 나 이거 정부 애들이 국민의견 수렴 이따위 얘기 있고 그럼 현 정부는 좀 전문가하고 책임지는 그런 애들이 돼서 국민이 뭐 아냐? 까놓고 얘기해서 니들이 전문가지? 그 전문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 해야지. 뭐 개똥 같은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있다 있고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정권이 바뀌어도 그 옛 민주당 정권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 보면은. 일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까지 최대 주주 20%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 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뭐 자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뭐 개선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대충 한 10억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30%면은 어이씨 뭐 어마무시하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그 공제 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억인가 7억 이하는 뭐 실제 세금 낼 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제가 뭐 상속이란 거 해볼 수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제 얘기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상속세 폐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인구도 줄고 그러는데 뭐하러 재산을 모으고 그러느냐 다 쓰고 가겠다 자식들한테 안 남겨주고 그게 나라냐? 인간이 동물하고 틀린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를 자식들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부채를 넘겨주기는 싫잖아요. 그래야 남겨주기도 어려운데 뭐하러 애 새끼를 낳냐?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인구 무슨 초출산 정책의 하나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폐지, 인구 저출생 대책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트럼프 유죄 24시간 만에 730억 원 모금, 바이든 맹추격. 어저께 34건에 무슨 그런 거로 해서 유죄 판결이 냈는데 뭐
트럼프 팀이 뭐 항세할 계획이다. 뭐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까지 가지만은 뭐 중도파들은 그 정도 그 이 사법 리스크가 있었으면은 우리나라는 이재명이도 있지만은 대선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이제 그 이 무당파 그런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인데 에, 트럼프는 안 물러나갈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죄 판결은 민주당에게는 이적수를 둔 꼴 아니냐. 음, 그게 대선 전에 아주 그 트럼프를 죽이려고 지금 바이든이 악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윤 대통령은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악 쓰는 것 같진 않죠? 음, 그좀 뭐 단수가 좀 서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뭐 선거 자금이 많이 거치고 있다. 공식 그 후원 사이트인 원레드닷컴에 통해 처음 후원금을 냈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이 사진은 그 유죄 판결이 났을 때 트럼프의 그 자식들이 이렇게 이쁜 딸도 있었나? 그런데 큰 사진으로 하나 그냥 해봤습니다. 그 두 아들이 모두 그렇게 수염을 기르는지 몰라. 그 젊은 사람들이. 이건 딸인 것 같은데 그 딸은 아니죠. 그 저기 선거에 나왔던 아니면 마누라인가? 근데 이제 크게 보는 이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단추 좀 잠그고 다니지 여기다가 브래지어도 안 한 것 같네. 젖꼭지가 다 보이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모양이에요. 그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이거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보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소영 씨 얘기가 뭐 슬프 콘스트레인 타임즈의 그 적합한 뉴스인지 아닌지 저는 뭐 직관적으로 그냥 제가 고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SK그룹 지배구조 흔들리는 것 원치 않아 방해할 생각 없어. 그 최태원 회장이 그 1조 3천억 원인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뭐 자기 주식을 팔아야 정도 그 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노소영 씨가 그 노태우 대통령 딸내미죠. 법률 대리인 언론에 입장문을 내서 SK그룹 더 발전하길 원해.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에, 뭐 그다음에 그 지분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은 그 판결문이 그 이 뭐 그 이 지분도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식도 분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1조 한 4천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잘 나가다가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오래 걸렸는데 최 회장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이혼 사유가 뭐죠? 최태원이가 바람 폈어요.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건 돈 있는 사람들 이혼하면 골치 아파요. 베를린은 미국도 입장을 완화한 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목표물에 대해 독일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그 독일 미사일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주고서 쓰라 그러면은 그 국경을 안 넘어가고 비행기가 떠가지고 발사를 하면 500km가 날아가지고 모스크바를 쳐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선에서 지금 밀리고 공경에 처해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꾸 지면은 자꾸 밀려오면은 그 곤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그 나토 국가가 아니니까 그냥 무기 지원이나 했는데 이러다가는 이제 참전하는 거 아니냐. 그 나토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안토니 브링컨 미 국무장관에 따르면은 그 러시아 군사 자산에 대해 미국 무기로 반격할 수 있도록 청신호를 켰다. 그게 이제 러시아가 쏜 미사일에 그 북한산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 우리나라 그 천궁 그것 좀 팔자. 그거 해가지고 우리 그 정확도도 좋다는데 말이야. 음. 그 우리나라 거 좀 사가지. 그 이 동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우리는 공짜로 줄 수는 없죠. 미국도 그 뭐 그 지원금 뭐 국회에서 그래도 통과가 됐으니까 뭐 그런 언론 뉴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전쟁 안 터지고 저간 남북 대립이 서로 그 군수 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남북 대립 때문에 남한이 그 생존하기 위해서 군수 산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서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출 품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반 공산품 팔아가지고는 중국 놈들한테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뭐 벌써 밀렸습니다. 중국이 꽤 그냥 발전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죠. 레이더 조사 문제 재발 방지 합의 한일 방위상의 회담 교토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2018년 우리 해군의 해상 자위대 화기 관제 레이더 아, 해군함의 해군함 이거 뭐 어떻게 된지 잘 해상 자위대 기화 기관제 레이더 조사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책에 합의하고 어, 그 해군함에서 미국 일본의 그 해상 그 초계기인가 그거 하는데 뭔가 레이더를 써가지고 뭘 조사했다는 얘기죠. 방위 당국 간 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겠다고 확인했다. 이게 해자라고 약자를 쓰니까 그 해상 자유대 얘기 있죠. 한국 해군 사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 절차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했지만 2018년에 그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조사 사실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공동 프레스 성명을 발표했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 그 독자가 좀 아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SYNC로 나가는 사람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레이더의 조사를 받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영상이 있어 원래 사실관계는 다툴 문제가 아니다. 그 우리나라식 표현이네. 사실은 사실로서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래 발단이 된 레이더 조사 사실을 뒤로 미루는 것은 한일이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없음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의 3년 남짓 남은 것은 반일의 우두머리 이재명 대통령 될 것이 확실하다. 이거 한국 놈인 것 같은데. 그 저 이재명 그 개딸인 것 같은데. 한일 관계는 이것으로 통상적으로 리셋된다. 다시 반일로. 요런 일본인도 있어요. 근데 일본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시간 전에 요거 이슈한 그런 게 나오네요. 괘씸하기도 하고 야 무슨 얘기냐 한일 관계 정상화됐으면은 과계문조 서로 덮자고 하니까 한일 관계 정상화 아니야. 그러면은 또 그 뭐 다른 것도 끌고 나올 거야. 일본은 요거 가지고 그 좀 자기네들이 그 기선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건진 몰라도 자관 이 서로 여긴 국방상이고 우리는 국방장관이라고 그러죠. 2024년도 싱가포르에서 나오는 샹그리라 다이알로그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 군사 회담들이죠. 안보 회담에서 여러 나라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방장관이 참석을 해가지고 일본하고 자, 뭐 기시다하고 윤 대통령이 잘했는데 뭐 우리도 잘 해야죠. 뭐 그거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새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글로벌 사우스는 환멸,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 미중 타협안 압박, 조일신문에서 어
그 인도네시아가 이미 대통령이 확정된 사람인 모양인데 그 사람이 프라보원데 국방장관이 이 대통령이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그 한마디로 어, 큰 나라들은 책임이 따른다.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중 양측의 타협을 촉구했다. 오스틴 그 국방장관도 가가지고 대화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서로 질의 중에 프라보워 씨는 인도네시아에는 전통적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비동맹의 정책이 있다라고 말해 미중 어느 쪽에도 뻗치지 않는 자세를 강조했다. 음. 그 바로 위에 있는 필리핀은 야 너희도 우리 입장 대봐. 그게 그렇게 했다나 니들 바다에 중국 애들이 그냥 침범하고 그러고 우리나라 영해까지 지들이 무슨 지들 그 영해권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당신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 마르코스가 그런 얘기 할 것 같기도 하네요. 한편으로 진정한 안전은 이웃과의 양호관계를 가져온다라고 말해 일찍이 대립했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동티모르의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됐다고 자기네들은 그런 거 없다. 이 동남아시아에서 다들 우호적으로 잘 관계를 우리는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북도 중미도 미중도 좀 양호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동남아시아 제국연합 아세안은 등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최우선시할 생각을 나타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 요거는 그냥 뭐 매일경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 주가들이 안 좋으니까 나스닥으로 향하는 투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개미분들하고 기관 투자자하고 이 미국 나스닥으로 돈이 빠져간다. 요즘은 온라인 거래 뭐 이런 게 다 되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도 그게 다 거래가 되는 모양이죠.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그걸 해봤어야 알지. 헌재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10년 만에 각하 5대4로 갈렸다. 문현경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각하 판단하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뭐 그런 거 신청하지 말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이은혜, 이영진, 김영도, 정영식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성의 이유로 예외적인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뭐 이 당시 박근혜 그 언니가 뭐 이렇게 다 그 조문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안타까운 그 고등학생들 수학여행에서 죽었죠. 참 그때 그 여러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탄핵 전에 그런 또 큰 그 이 악재가 있었고 그 제가 그 애를 잃은 그 부모님들한테 미안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안타깝게 죽은 자식팔이 이제 그만합시다. 그건 뭐 잊고 살아야지 이제 어떡하겠어. 그런데 지금도 뭘 해가지고 더 이상 근데 애들도 저기 그 하늘에서 아이 더 이상 원치 않을 것 같네요.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잊고서 나머지 열심히 그냥 사셔야지. 허구한 날 생업 다 뺑개치고 그 돈 뜯어낸다 하는 그 제가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자관 그 민주당 애들이 그 자꾸 그 뒤에서 그냥 그 조정 해가지고 거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슨 대형 사건 나올 때마다 다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죽을 때까지 자식 팔아가지고 먹고 살기는 그런 길을 만드시려는 건지 뭐 특별 그 여기 그 예외적인 심판 청구 뭐 그렇게 했으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뭐 돈을 청구하는 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얘기일 거 아니겠어요? 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군에 가가지고 훈련받다 죽은 사람들 이거 한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무슨 윗사람들도 그 뭐 무리한 그 훈련을 시켰다 어쨌다 하지만은 훈련병이 죽고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무리로 해서 떼거지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 미국은 군대에서 죽은 사람은 큰 예우를 하죠. 아주 장엄하게 장례도 치르지만은 뭐 부모한테 그 애 죽었다고 그것 때문에 뭘 하고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 알고 있습니다.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